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마치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해치우자라는 식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언론 장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봐야 지금 위원장하고 여당 측 위원장 2명 고작인데, 지난 16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연합뉴스TV 최대 주주를 을지학원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을지재단 이사장은 마약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마약 사범에게 연합뉴스TV를 넘기려는 작전의 배후가 누구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KBS를 쿠데타식으로 점령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기에 급급한데 시한부 위원장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고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본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침 오늘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방통위원 하셨던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관 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5명이서 위원회 체제로 논의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고요. 왜 그런 체제를 만들었냐면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반 부처들 예를 들어서 예정으로 치면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독임제라서 장관과 차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2명, 야당 2명, 그리고 여당 1명으로 해서 5명의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위원장은 장관급,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은 차관급 이렇게 이제 나눠놨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독임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부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 장관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차관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로 변질시켜 놨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합뉴스 문제는요, 명확합니다. 연합뉴스는 정권에 따라서 이 반란개비의 전형적인 기레기 행태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들은 정권을 뺏기고 나면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 자체가 또다시 여당 편 따라갈까봐 벌써부터 단도리를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연합뉴스 TV를 실질적으로 사실상 민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을지병원이 연합뉴스를 가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YTN을 민영화시키고 연합뉴스를 민영화시키면서 24시 보도 전문 채널 자체가 다 민영화되고, 이 민영화는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보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SBS 많이 보셨다시피 SBS가 권력을 잡은 쪽으로 끊임없이 쫓아가고 권력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태영그룹이 성장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SBS처럼 YTN과 이제는 연합뉴스 TV까지 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서 이 아이템은 이걸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지난번에 연합뉴스 매각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써서
낙찰을 받았던 게 유진 아니었어요? YTN 말씀이시죠? 그건 YTN이고 네.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인데 근데 을지 학원이 원래 을지 병원 갖고 있는 학원이죠. 네. 네. 원래 병원으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쪽 관련으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을지학원 이사장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 예. 3,161에 투여했다는 것도 바로 그 관계기관인 을지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또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또 다른 꼼수를 부려가지고 소액 그 지분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대주주가 돼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보도 전문 채널의 연합뉴스까지를 이 을지학원에서 장악을 해버리면 마약 사범한테 우리 넘겨줄 수 없다. 이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보도의 공정성이나 가치 중립성 이런 것들은 좀처럼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YTN도 곧 그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연합뉴스 TV는 대주주 변경 승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KBS ETV까지도 민영화하려는 게 이제 이들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그 공정성을 요하는 그 채널들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 포함해서요 민영화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형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진영 부원장. 그러면 YTN은 유진, 네. 그거는 건설 회사인가요? 그 이제 건설에 기반해서 거의 뭐 그룹 정도의 수준에서 예, 그쪽으로 가고. 네네. 연합뉴스 TV는 을지병원, 을지학원으로 가고. 네네. 이렇게 보도 전문 채널, 24시간 채널이 민간인들한테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뭐 양무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첫 번째 뉴스의 공정성의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뉴스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지방 언론사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방의 건설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지방 언론사를 소유하다 보니까 지방 언론사가 모회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 재벌들이 언론 소유를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렇게 우회해서 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정경유착에 이어가지고 언론과 경제계의 유착이 이루어지고 경제계의 권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저는 YTN과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이렇게 민영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YTN, 연합뉴스까지 민영화, 사형화 논란이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허허. 왜냐하면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KBS라는 공영방송이 있죠. 영국의 일본 NHK나 MBC도 공영방송이에요. MBC는 이제 좀 성격이 약간 다른 준공영이라고 보통 하고 KBS는 공영이에요, MBC도. 예. 저는 이게 그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영방송을 유지해야 되는 여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KBS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 봐요. 재난이라든지 우리 현 상황에서. 근데 나머지 보도 채널들요. 이게 다 이게 국가가 운영할 공영으로 할 이게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YTN 사장 낙하산 내려가죠. 권력이 바뀌면 권력이 장악하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공영이면. 근데 확실하게 주인이 있고 또 이게 민영화되면 권력이 바뀌어도 이게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합뉴스 TV를 고정 나가는데 연합뉴스가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통신사인데 뉴스 도매상입니다. 연합뉴스가 연합뉴스 TV를 소유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합뉴스는 통신사로서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뉴스를 줘야 되는데
YTN보다 연합뉴스 TV 좀 빨리 준다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따라서는 YTN도 민영화가 됐는데 연합뉴스 TV만 연합뉴스의 지배하에 있는 것, 이건 맞지 않다. 뭐 굳이 을지하고이든 누구든 간에 이게 민영화 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을지 화건중에 그 이사장 한 명이 뭐 마약 쪽에 선정적인 접근할 게 아니고 크게 공영 체제로 연합뉴스 아래에 연합뉴스 TV를 두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게 새롭게 민영화시켜서 제대로 된 이게 주인을 찾아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맞는가? 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서정욱 잠깐만요. 양문석 박사님. 서정욱 변호사의 논리 전개에 제가 이견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KBS 이사도 하셨죠? 예. KBS 이사도 하신 분이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 게 YTN 연합뉴스의 민영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공영방송 무용론부터 시작하셔서 조금 어떤 얘기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지금 공영방송은 KBS, MBC, EBS만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 YTN은 공영방송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그 연합뉴스 YTN은요, 대주주가 이제 마사이나 그 한전 이쪽에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는 게 국가 지원을 받는 통신사입니다. 여기가 대주주니까 국가의 개입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으로 그 논리를 시작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연합뉴스는 법으로 연합뉴스 TV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어떻게 해서도 대주주가 될 수가 없고, 이번에 을지학원이 이제 의결이 됐으니까 30점 몇 퍼센트죠? 30.38%. 네. 이제 0.38%포인트 더 많아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YTN이 이렇게 민영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예. 이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람직하다는 그러니까 공영방송 얘기한 것은 전혀 결이 다른 예. 거고,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과 민간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슈의 초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도 정부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합뉴스도 이번에 예산은 확 깎였지만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사장이든 YTN 사장이든 MB 때 봤잖아요. YTN 사장이든 연합뉴스 TV 사장이든 계속 외풍을 받잖아요. 이게 민영화가 되면 민간 회사가 대주주가 되면 정부나 권력의 영향을 덜 받을 거다, 이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TV조선은 조선일보니까 개인 확실하게 사주가 있잖아요. 동아일보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민영화를 시기가 서로에게 완전히 시장 원리 속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맞아요. 굳이 공영 내지 중공영으로 정부 영향력이 있어봤자 오히려 이게 완전히 뭐 무산일주의에 젖어서, 그렇잖아요. 정부 돈 받아가서 연명하는 이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완전히 시장에서 자유 경쟁으로 붙어라. 그래서 도태되는 언론사 망하고 뭐 잘되는 언론사 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으로 간다. 시장으로 가야죠. 자, 좀 이야기를 합시다. 그 민영화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웠는데 사실상 개인 방송사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형 방송들이 현재 유튜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좌우파 유튜브하고 그런 유튜브처럼 만들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독립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우리 서변이 그 정도로 이 사형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뉴스 TV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만 문화부로부터 연간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요. 연합뉴스 TV는 스스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기관 방송사라는 법에 의한 국가기관 방송사라는 성격 때문에 연합뉴스TV가 가능한 한 공정한 방송 패널에 있어서도 4대1, 5대1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2대2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게 MBC나 KBS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성격들은 법에서 규정된 연합뉴스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는 뻑하면 공영 영역에 있어서 무사안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무사안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KBS와 SBS를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SBS는 무사안일이 아니고 KBS는 무사안일이면 그러면 SBS가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SBS보다 KBS의 영업이익이 더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예전에 그런 구태의 무사안일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KBS, MBC를 공격하는 그러한 그 논리도 잘못됐지만 가장 문제는 아무런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SBS는. YTN도 연합뉴스도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제 깊은 주제가 돼버렸는데 지금 서정옥 변호사 논리는 민영화가 돼서 시장 속에 언론사들을 다 던져 놓으면 그게 더 바람직한 언론 환경이 될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작업이 언론사를 정부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한다라는 야당의 의심과 많은 분들의 의혹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언론 환경을 자율 경쟁 체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요. 지금 이게 언론사요. 제가 수치가 이야기할게요. KBS의 보도국의 직원이 700명이에요. TV조선이 70명이에요. 시청률이 TV조선 9시 뉴스가 4, 5% 놉니다. KBS 요즘 이게 시청률 안 놉니다. KBS가 민간 기업이면 벌써 망했어요. 시청자가 외면하는,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신문은 망해야 됩니다. 이게 냉정한 시장 논리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게 뭐 공영이든 중공영이든 하여튼 정부 지원받아가면서 권력의 앞잡이가 된 이 언론들요. 확실하게 저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퇴출되거나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게 큰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EBS도 없애야 되겠네. 그죠? EBS나 KBS 정도는 제가 공영, 우리 특수 때문에 왜 KBS는 재난방송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KBS 정도만 공영을 두고 EBS는 이게 교육 목적이 있으니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게 공영으로 둘 이유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이걸 민영화시켜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KBS 시청률 얘기하시면서 수치를 예를 들은 거고 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EBS가 시청률이 1%가 안 나옵니다. 평균 그 0.7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EBS는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그리고 지금 KBS 보도국이 700명, 그 다음에 어디 TV조선 70명. 자, 기본적인 이 채널 두 개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KBS 9시 뉴스와 TV조선의 그 이 9시 뉴스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KBS의 수많은 보도국 기자들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TV조선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뉴스 빼고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뉴스가 오전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계속해서 몇 가지 바뀌는 거 빼고 크게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KBS는 다양한 영역에 소외된 영역에 그 다음에 주요 정치 이슈가 아닌 그럼에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많은 아이템들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다룬다면 TV조선은 10개 이하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배가 많은 게 당연하지.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계속 판단해라. 시장에서 판단해서 시장에서 안 보면 그거 없애라. 그러면 그 시장에서 배제됐던 그 수많은 국민들은 그 모든 정보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분노로부터 다 소외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정옥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이런 지적이 왔습니다. 김민수 님이요.
공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군요. 왜 전기나 수도 등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좀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서종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장 경제 체제로 다 언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 사랑받는 데는 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망해라,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이 정부가 입맛에 맞게끔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KBS 시청률을 얘기하셨는데 KBS 시청률이 TV조선한테 밀릴 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면 지금 원하는 박민 사장을 앉혀놓은 뒤에 시청률과 그 전에 시청률 차이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임명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EBS하고 KBS 정도만 공영으로 남겨두고 필요하니, 그 다음에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런 보도 채널을 굳이 공영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KBS는 제가 사정을 잘 알잖아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많이 뽑아서 지금 이게 보직이 없이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30%가 넘잖아요. 민간기업 같으면 다 잘렸어요. 그게 방만한 거 아닙니까? 특히 제 친구가요, MBC 드라마 2국장이면 드라마 1국장이 아니고 2국장이에요. 근데 MBC가 드라마를 하나도 안 만듭니다. 드라마 하나도 안 만들어. 저는 왜 주십니다. 근데 드라마 1, 2국장 방만한 MBC 직원 중에 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보세요. 이런 거 다 치러야 됩니다. 방만한 경영, 이걸 시장에 맡게 된다, 이 주장 아닙니까? 이 서변은 이 공공성이라는 것과 경영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억지로 연계시켜 버리는 거, 이게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냐면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피렌체라는 나라에 군대를 처음에는 시민군을 가지고 있다가 용병을 가지고 있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근데 용병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숫자도 적어도 되고 전문성도 있고 훨씬 잘 싸워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돈 안 주고 딴 데 보내도 돼요. 근데 결정적일 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용병은 상대편에서 돈 더 주면 그쪽에 가서 붙어버려요. 시민군은 자기 씨를 지켜야 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고 싸웁니다. 이게 사실은 민영화와 저는 이 공영화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언론,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를 운영하는 군대의 문제라든가 철도의 문제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인 거고요. 이윤을 많이 남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그걸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하지 않았다, 언론 공공부문 혁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민영으로 던져져 버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지적하고 갈게요. 자, 의료 영역에서 우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끊임없이 돈만 쓰는 적자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요. 보건소 없애야 됩니다. 서종욱 변호사의 논리면요. 자, 우리가 예전에 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봉건영주들은 중앙 권력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호시탐탐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권력은 사병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개인적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달라졌으면요. 지금은 제4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달라집니다. 태영건설, 정말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30대도 안 들던 그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로 올라선 거는요, SBS라는 든든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BS가 태영그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병화, 사영화, 이런 것들을 기분 좋게 퉁퉁 말아서 민영화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그 권력의 속성들을 계속 숨기는 거거든요. 자, 사병을 만들어주자! 이 이야기가 지금 서종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없애야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데, 대부분 무료인데, 왜 보건소를 유지해야 돼? 보건소 없애야! 이 이야기를 지금 서종욱이 한단 말이야.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서종욱 변호사도 이제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모든 언론 환경 방송 채널을 시장에다가 다 맡겨놓고 시청률 높은 데는 살아남고 안 보면은 죽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률만 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막장, 선정,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저는 KBS는 시청률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정지대는 하나 있어야지요. 그리고 옹달샘은 하나 있어야죠. 비록 적지만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이 하나 있어야 언젠가는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민영화로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제가 항상 KBS 뉴스를 의무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사장 바뀐 뒤로는 안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국가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가 됐죠. 모든 뉴스가 당연히 그걸 톱으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TV조선까지도. 그런데 KBS 그날 9시 뉴스의 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상외교. 국가행정전산망이 다운되면 이것도 일종의 재난입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입니다. 그런데 재난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 사장이 뜬금없이 지난 몇 년간 공정하지 못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는데 떠나게 될 때는 몰상식을 사과해야 될 겁니다. 김유정 의원. 네. 어떻게 그날 9시 뉴스톱을 이걸로 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을 무리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땡뉴 뉴스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 현실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종편들까지도 전부 다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면으로 쓰기도 하고 일면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물며 KBS가 이거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여전히 그런데도 지금 KBS의 프로그램 폐지나 라디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다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법이나 또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 KBS 노조가 지금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영화 얘기를 하고 사실상 사형화를 꿈꾸고 공적 기능까지도 마비시켜 버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를 굳이 이렇게 탄생을 시켰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방통위의 기능이 지금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여당, 야당, 대통령 이렇게 세 군데서 추천을 해서 5인 합의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8월 25일부터는 2인 체제로 지금 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위원도 이제 자진 사퇴해버렸고, 여전히 법제처에 최민희 위원이 왜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 물어놓고 그 답을 7개월 동안 지금 주지 않아서 자진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임명을 안 해주니까 지쳐가지고. 그런데 법제처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합의제 기구라는 이 방통위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복원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이 위원 이동관하고 그 이상인 두 사람이 이 모든 것들 YTN 연합뉴스 TV 이 거의 민영화 사형하러 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방통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독립기구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처럼 지금 방통위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아까 말씀드린 KBS 땡뉴 뉴스 만들기 위한 것이죠.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끌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6년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문성건, 김미아 씨 등이 소제기한 거 이명박, 원세훈 두 사람이 합쳐서 500만 원씩 지금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 정권이 두려움을 모르고 지금 하지 않아야 할, 가지 않아야 할 길로 또다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지만 KBS 이사를 지내신 서종욱 변호사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 국가행정전산망이 다운된 그날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를 톱으로 올린 그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KBS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사할 때도 안 봤어요.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불신합니다. 뭐 그렇다면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산망 다운된 게 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보도 안 하고 윤 대통령이 방문을 보도했다면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자, 그러면 예. KBS를 마치 대한뉴스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박민 사장이 며칠 안 됐잖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며칠 안 됐는데 네. 취임하기 전부터 인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요. 저는 이게 어느 한 정권의 문제, 이게 오랜 악순환입니다. 지금요. 우리 문재인 5년 때는 KBS가 어땠습니까? 아시잖아요, 모습이에요. 지금 서종욱 변호사 그걸 좀 이게 바로잡는 과정인데 서종욱 변호사는 약간 공정하게 봐야죠. 제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제가 지금 KBS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사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면은 또 그 전부터 맨날 그랬다라고 또 피해 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종욱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외풍을 막아내는 정말 이게 독립성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이번에 인사는 워낙에 편향돼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주진우가 라디오를 이게 말이 됩니까? 주진우가 방송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대통령 조롱하고 했습니다. 꼼수다.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이게 좀 바로잡는 과정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여야를 우리 이제 정권도 계속 5년이다 10년 주기로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권에 관계없이 KBS가 독립성을 지키도록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송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그날 필리버스터 60명 뭐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방송법을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좀 이사를 늘려가지고 정권의 그 바뀌는 거에 무관하게 조금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보자 이런 취지의 방송법을 다 본인들 필리버스터 준비한 건 알려버리고 이동관 지키기에 나선 거였잖아요. 왜 나섰습니까? 바로 이런 KBS나 이 이어지는 YTN 연합뉴스 TV 이런 꼴들 우리가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지금 KBS를 원상복귀하고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것이다. 박민 사장 임명하는 것이 지금 공영성의 회복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대한 것들을 다 방기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KBS 박민 사장의 행태가 원상복귀 하려는 것이다.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법 만들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들 만나봤더니 전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욕합니다. 그때 왜 통과 안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때 통과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전부 문재인 대통령 욕합니다. 왜? 예. 본인이 임명하기 위해서 그때는 본인이 다 임명해 누리고 안 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다 사장 임명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서변 논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우리 복수할게 그 이야기가 그래. 그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위원장을 세워서 하는 게 공정한 개혁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장악이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씁쓸하다. 공영방송인데요. KBS를 그렇게 대한뉴스처럼 만들면 도움 안 됩니다. 그 정부에 도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KBS 문제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슈퍼 빅텐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합쳐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이 정부에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까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한 발을 걸쳐놓은 모습입니다. 민요한 위원장 만나서 혁신 강연도 한다고 하고요. 또 그쪽이 나를 환영해 준다면 갈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빅텐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신당도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국민의힘이 슈퍼 빅텐트 만들어서 다 모으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기현 대표 슈퍼 빅텐트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진작부터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 좋았는데 이제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숨막힐 지경이다. 제 뜻을 펼치는데 여지나 공간은 없고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 당, 개딸당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전통의 민주당의 역할은 사멸되지 않았나. 그리고 완전히 변질돼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했는데 양문석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고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상민이 그 원칙과 상식인지 공정과 상식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조홍천, 윤영찬 등이 지금 꾸리고 있는 그 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을 봤었을 땐 본인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결국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탈당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땅기현 대표가 오래간만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소신의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성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꼴찌 수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힘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논산에서 황명선 하고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 더블 스코어 나고 있습니다. 이원욱, 화성에서 진석범하고 더블 스코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찬, 대구 성남에서
현근택하고 붙어서 지금 큰 지지율 차로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당내 경선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런 민주당을 안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탈당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이상민, 제발 좀 빨리 가세요. 정말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 개딸 양문석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개딸. 박진영 본장 보시기에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갈 것 같습니까? 원래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 첫 수업했을 때 우리 은사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는 학생 탓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 탓하면 안 된다. 정당의 국회의원은 당원 탓하면 안 됩니다. 당원을 바꾸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 독재자 윤석열을 다 찍었고 이직들이 많아서 살기 불편해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떠나서 일본 갈래. 일본 국민 할래.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국민의 뜻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당원의 뜻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대표로서 자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슈퍼 빅 텐트도 좋고 홈플러스 텐트도 좋고 이마트 텐트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국정이 개판인 상황에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먼저 개혁하고 빅텐트를 치든지 천막을 치든지 제발 좀 본질이 무엇인지 혁신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정 변호사 슈퍼 빅텐트 서정 변호사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해로운 3핵이 있다 봐요. 3핵. 예. 첫째가 북핵. 예. 북핵. 김정은. 그다음에 민주당의 탄핵.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윤핵관 프레임. 윤핵관이 해롭다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이 고약합니다. 이 세 3핵을 제거해야만 나라가 안정이 돼요. 저는 북핵의 책임자는 문재인으로 봐요. 그 다음에 민주당 탄핵의 책임자는 이재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이 세 명을 빼고는 모두 모아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2년 동안 완전히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하면서 나라가 이게 엉망이 됐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바로잡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3년간 일하려면 압도적인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직결해서 중도로 나아가 합리적인 진보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수박 의원들 다 오면 돼요. 제가 이상민은 만나봤어요. 오겠다더라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김종민 우리 많잖아 내부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이 다 오세요. 제발 좀 모셔가라. 모셔가. 저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의 빅텐트 밑에 모여서 압승을 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3년간 일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또 소수당이 되면 3년 동안 극한 대립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외국 더 열심히 나가서 외국에서만 일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빅텐트를 치면 국민의힘이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빅텐트마저도 칠 수는 있습니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김기현 대표 체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연장을 시켜준 셈인데 처음엔 좋았어요. 대사면 징계 해제 이런 거 바로 다음날 땅땅 두드리고 했는데 당사자들도 매우 불만을 토로했고 반발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 다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둘이 손잡고 붕짜자 붕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 부분에 나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김포 신도시도 막 서울 편입시킨다고 던져놓고 그러다가 이제 빅텐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껴안지 못하면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하지 못하면서 무슨 빅텐트를 어디다 치겠다는 것이냐. 이거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끌어모아 봤자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 빅텐트를 어디에 치든지 간에 어떤 사이즈의 텐트를 치든지 간에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텐트를 칠 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슈퍼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 당내 비주류 인사하고도 화합하지 못해놓고 무슨 슈퍼 빅텐트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운 게요. 빅텐트를 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빅텐트와 닿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박진영 부원장, 지금 국민의힘이 꿈꾸는 슈퍼 빅텐트의 모습은 뭘까요? 위장이죠, 위장.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하여 유승민 등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분열시키겠다라는 전략. 또 한편으로는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역으로 포위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땅기현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 내부를 흔들겠다라고 지적했던 박진영 원장의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정세 판단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기본적인 지피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을 향해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돌인가 안 그러면 구원의 손길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칙과 상식인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빼 나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천금 같은 선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는 빅텐트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준석은 안 되는데 이원욱은 되고 이준석은 안 되는데 조응천은 되고 이준석은 안 되는데 김종민은 된단 말이에요. 이상민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면 제발 그 빅텐트를 크게 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반개혁 세력들 좀 싹 모시고 가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그분들하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 그리고 행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 이제 선거로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역사를 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 잊지 말자 시리즈는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방송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이 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 였습니다. 난초 이슬님이요.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박정희 시대인가 하고 놀라고 또 어느 순간 전두환 시대인가 한다. 지금이 6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타기님, 우리나라 정부는 초인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한 타임머신 만들어서 전두환 시대로 돌려놓았으니 말입니다. 땡윤 뉴스 보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들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또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당들 만들어줘도 좋다. 나중에 다 하나 합쳐서 200석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좋겠는데 좀
돌출 발언들이 나오면서 정리가 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했던가요? 거기에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뭐 선거 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서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네,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사 탄핵 저희가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른 탄핵은 국회의원이 100명 있으면 돼요. 발의를 할 때.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한이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자, 양문석 박사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윤석열 탄핵을 내걸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탄핵의 성격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서 한 6개월 동안 그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는 뭐 결국 기각을 했지만 이상민이 없는 6개월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큰 사고가 나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매뉴얼대로 행안부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 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신을 때리거나 유기정학을 주거나 무기정학을 주는 것. 학교에 오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지도 엄청난 벌입니다. 국회가 현재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그런 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든지 간에 이러한 벌들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 검사 탄핵이나 장관 탄핵들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당분간 제발 좀 우리 국민들 눈앞에서 좀 사라져달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윤석열 대통령 모든 활동에 스톱을 걸어라 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탄핵이라는 큰 그 기치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말 그대로 이런 것이 바로 빅텐트입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대거 동참할 수밖에 없는 지금 비진윤들의 그 분노들을 다 탄핵이라는 빅텐트 안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텐트가 제대로 형성됐었을 때 총선 문제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지금 민주당이 당론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저런 논의가 당 내에서는 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있고요.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12월 27일이 마지노선인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는 상황에 민심의 변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의 동료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양문석 박사님이 이 탄핵의 정당성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좀 전략적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의견이 한 60%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60%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서 정말 싫다가 53에서 55%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정말 싫다라는 증오의 강도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하나의 감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53%, 55%의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투표장에 그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투표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53%, 55%의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하겠다라고 야당이 강하게 나오면 투표하러 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정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강한 목소리를 못 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었는데요. 지역구별로 득표율을 보면요. 평균 한 51%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34% 정도 했습니다만 지역구별로는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해줬거든요. 지금 윤석열을 싫어하는 53%가 지역구별로 투표해준다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18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오의 강도와 그 다음에 이 투표율을 계산해 봤을 때 민주당이 탄핵을 걸고 나가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을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일당 성리하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탄핵을 하니까 이게 뒤바뀌어요. 갑자기 탄핵 반대가 70몇 프로고 탄핵 찬성이 20몇 프로였어요. 그때요. 정동영 대표가 그 노인 폄하 발언 없었으면 아마 이게 200석 할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폄하 발언 때문에 152석으로 그래도 과반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이번에 탄핵 발의하면 훨씬 역풍이 100배, 1000배 분다. 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사유는 있었어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기원한다. 이게 법위반 맞아요. 근데 중대한 건 아니라가 탄핵이 기각됐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뭐 조국 교수의 표현에 하면 딸이 채봉 하나 보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진복 수석이 뭐 안철수한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긴다. 또는 인유한 위원장이 뭐 대통령 측에 격려 응원이 있다. 이거는 직접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유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탄핵 발의하면요. 옛날에 그 탄도리들 있잖아. 까면 안 되는데 탄핵 역풍 때문에 국회 뺏지도 않은 민주당의 탄도리들 많았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탄도리들 많이 생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의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뭐 30몇 프로지만 탄핵 해보세요. 하면 이게 70% 80%가 반대합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역사에서 배워보세요. 그 지지율을 비교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나 바로 잡을게요. 우리 서변이 그 통계를 잘못 이야기하셨는데 서변이 이야기하신 20%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도 6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 말이 사실인지 양문석 말이 사실인지 한번 해보자. 오늘 탄핵하고 나서 역풍이 부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조중동이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여론을 그 주도하고 있었던 게 조중동이었고 그 조중동이 사실상 큰 흐름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그 기존 미디어들, 주류 미디어들이 이런 그 스픽스와 같은 유튜브들에게 다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향해서 주류 미디어들을 계속해서 이미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탄핵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와 비교했었을 때 대한민국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그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론 주소층들이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들이고 정치 고관여층의 거의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계속 그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언론의 상황, 여론을 그 주도하는 주도자들의 상황들을 계속 놓치고 외면하고 아주 단편적인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보강하고 강화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과거 사례, 역사적 사례를 가져다 쓸 때 그 당시의 맥락과 현재의 맥락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론을 이끌고 가는 게 기존의 대형 미디어들이 아니고 작은 유튜브들이나 그 다음에 건강한 유튜브들이 지금 상황에서 여론을 이끌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존 미디어들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50% 전후가 나오고 건재하고 있는 이재명을 쳐다보면서 기존 미디어들이 이미 탄핵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귀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그 서정욱 변호사와 그 서정욱 변호사들의 무리들을 보고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 이것은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제 김유정 의원 반윤 연대로 선거 연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선거를 치르면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제 오늘 보면은 물론 보수 매체는 물론이고 경향신문도 사설 제목을 이번엔 윤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민주당 자중하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사설 내용도 그렇고요. 중앙일보는 아예 이성 잃은 민주강경파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뭐 석탄당 나오면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걸 총선 전략으로 지금 내세우는 것이 너네들 현명하냐 이런 그 걱정 뭐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 사설도 읽고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100번 맞다 치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총선 전략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으로 반윤연대라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그 제1 전략으로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당론 아니다라고 이제 거리두기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미 국민들은 마음으로 탄핵했고 사실상 탄핵이고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인데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정말 이 위법 상태여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근한 예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희생당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이상민 탄핵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숙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딱 떨어지고 실제로 가능할 때 그런 얘기들을 지도부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섣불리 이런 얘기를 그거 맞다,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그 의원들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도부가 이거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인 것인데 보세요. 저희가 장관들 숱하게 지금 탄핵 얘기했지만 박진 장관 뭐 언제 탄핵 했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해임 건의안 이런 거였죠. 그런데도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이동관 탄핵, 그다음에 검사 탄핵,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동관 탄핵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본보기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심리적 탄핵 상태를 계속 총선 때까지 유지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지도부의 생각은. 그런데 이거를 딱 내놓고 탄핵 발의도 하고 뭐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딱딱 집어서 이게 위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숙성 과정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부가 당론 맞습니다, 우리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좀 제가 이제 김유정 의원하고 논쟁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이 탄핵의 사유는 쌓이고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법률 진단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탄핵의 여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서정우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좀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탄핵을 당했던 거면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발언과 그다음에 행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의 그 내부 그 당정 개입 이런 부분들도 다 탄핵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경향신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정치부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명계 선호입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왔던 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정치부의 보도 태도고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개딸로 폄하하고 개딸 손질을 요구해 왔던 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정치부의 기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신문과 그 경향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겨레신문이 경향신문이 키워왔던 사람들이 이원욱이나 전해철이나 이런 당내 반개혁 세력들이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한겨레나 경향이 저의 취지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도부는 왜 당론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리두기 하냔 말이죠.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막 그렇게 막 던져놓은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맞아 그러면서 다 주어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지도부의 생각이 양 박사님하고 다른 건가요? 개별적으로 제가 김유정 의원이나 양무석 박사님 저는 지도부에 그래서 그게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심리적 탄핵 상태를 유지하면서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해했던 게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제가 그 부분도 좀 더 모아야죠. 왜냐하면 이상민 탄핵도 우리가 100% 가능하다 이거 다 법률가들 자문 받아 보니까 가능했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행에 옮겼던 건데 결국은 안 돼서 너무 허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데요. 분명히 그냥 말씀 들어볼게요. 아니요, 제가 이 부분만 이야기 좀 할게요. 탄핵 소추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 정지 자체도 하나의 벌이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수용하든 기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국민으로서 내리는 경고이고 벌이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민 허무하지 않았어요. 이상민의 6개월은 행안부가 국가 시스템, 행안부의 기본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활동들을 했고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상민을 안 봤었잖아요. 제가 이제 두 분보다 민주당 지도부를 좀 자주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지도부의 개별 그 구성원들은 속마음으로 다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해요. 탄핵하고 싶어해요. 근데 민주당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 탄핵의 법률적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다수파가 탄핵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만큼 좀 결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두 분들이 했던 논쟁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싶은데 이 우리 제도권적 시각이에요. 제도권적 시각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국회의원 머릿수로 탄핵이 가능할까라는 것만 우리가 자꾸 검토한다면요.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적 측면인 것과 괴리되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와 정당이라는 조직의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윤석열 보기 싫다예요. 윤석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자신감과 프로세스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인 측면으로서도 국민들의 감정과 같이 호흡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탄핵 이야기를 당론으로는 못 꺼내더라도 돌출반으로도 자주 나와서 민주당이 그런 의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들의 이해와 목소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53%, 55%가 죽도록 싫어한다는 것은 민주당 구성원의 대다수는 윤석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 감정적 측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측면에서라도 탄핵 이야기는 자주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10초만 예.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탄핵 언급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나 제대로 수렴 안 하고 그냥 뭐 일개 국회의원이나 단발성으로 막 탄핵 주장하지 말고 제대로 민주당에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일관된 의견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패널 보세요. 민주당 패널 3분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견 일치가 의견 일치 안 됐다고 안 잘못된 건 됐다고 아니고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사실상 같은 얘기 아니었어요? 같은 이야기였어요. 같은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서변 검사 탄핵이요. 한 4개월 걸렸거든요. 검사 탄핵 100명의 그 발의를 모으는데 민주당 내에서 한 60명에서 계속해서 40명을 못 붙여가지고 검사 탄핵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왜? 민주당 내부에 그 정도로 반격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풍 운운하면서 중도층의 역풍 운운하면서 주저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들의 명확한 민심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검사 탄핵이 탄력을 붙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걸고 총선을 치르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고요. GKBTSK님, 민주당은 진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자기 이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모이세요.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무시하고 뭐가 그리 구린 게 있는지 정말 싸워야 할 곳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으면서 오로지 당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2분 퍼니코님, 난초 이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퍼니코님은 눈 떠보니 일제시대 그런 의견 주셨네요. 난초 이슬님 글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2분께 디어로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참여해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오늘 좀 새로운 아이디와 댓글들이 많이 보였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어리대 속으로 꽁치 몇 마리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댓글 성격보다는 댓글 툴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들어오는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꽁치는 한 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모여다니는 꽁치 같은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우리 백운기 정치본색에서 댓글 이렇게 남기다 보시면 기본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론합니다. 지금 몇몇 분들 막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러는데요. 와서 감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금방 꽁치 티 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어리 때들은 다 이해하시고 또 막 욕설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니까 나중에는 또 전도가 됩니다. 예. 오늘 새로운 또 스픽스몰 상품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 제철 생선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시 방어지요. 여름철에 민어회 여러분께서 겁나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번에 스픽스몰에서 방어회 준비했습니다. 제철 음식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쁜데요. 이번에 스픽스몰이 준비한 방어회는 제주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활방어 그대로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집으로 무료 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많이 구매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한 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이 약 2,000세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저희들 평소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보면 2,000세트면 하루 이틀 정도에 전부 완판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두르셔서 싱싱한 제철 방어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구독 권유 많이 하시고 이렇게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사주시고 이러는 게 스픽스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멀리 싱가포르에서 또 애청자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먼 곳에서 내일 아들이 훈련소 퇴소를 하는데 계급장 달아주러 오셨대요. 최남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앞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느낀 게 뭐 변호사라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 팩트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팩트가 아니진 않아요. 그런데 이 팩트에 이 팩트를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게 변호사들의 수법인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할 때 당시 지지율이 뭐 20%대였다. 근데 정확한 팩트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20%대였는데 그런 걸 막 이렇게 비튼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으시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때도 이측 선동 언론들 종편들에 나가서 저게 먹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지적을 해주는 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써먹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놈놈 하려면 다른 종편 가세요. 여기 와서는 우아하게 해주세요. 예, 그 님들 어떤 님들도 우리 서정욱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하거든. 자, 다 같은 팬들이라서. 2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요. 잊지 말자 시리즈 우리가 계속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모시고 홍범도 장군 동상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는 것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흉상을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뭐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도 반대하고 또 내부에서도 야 너무 이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흉상 옮기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가입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흉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 양성하는 육사에 세우는 것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논리 아니었습니까? 좀 처음부터 좀 복귀를 해보죠. 예. 애초에는 육사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 5절을 전부 다 옮기겠다고 시작을 했죠. 예. 애초에 시작은 그랬어요. 홍범도만이 아니고. 홍범도만이 아니고 예.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선생 동상까지 다 옮기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반발이 심하고 특히 이회영 선생의 이제 손자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광복회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을 하면서 예. 굳이 이제 흠을 잡아하는 게 홍범도였기 때문에 예. 애초 의도는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중단을 하면 되는데 예. 중단을 하기는 뭐 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만 문제 삼아서 얘기를 했고 그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안중근 씨라든가 그 지금 육사에 있는 이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사적들을 전부 지우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합니까? 예, 안중근 씨도 없애고 뭐 이런다고 하고 이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제 정확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출발이 거기 있는
김좌진, 이청천 다 옮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정권의 이념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독립운동을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혐오하는 좀 쪽이에요. 독립운동을 혐오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990년대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2002년에 처음 출연을 했어요. 근데 왜 뉴라이트냐? 뉴라이트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당연히 올드라이트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올드라이트라는 말을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왜 뉴라이트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했느냐면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 군사 독재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이 반공 하나밖에 없다. 근데 1991년도 소련과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시효가 더 있겠느냐. 반공만 가지고 사회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이전에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좀 심하게는 주체 사상에까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올드라이트에 좀 혁신의 바람을 불러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전 찾아냈다고 보는데, 새로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는 못하고 찾아낸 것이 19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저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의 사상이다라고 이제 역사에서 퇴출됐던 이제 자유주의였어요. 예. 시장주의였죠. 이 시장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 경제의 확대 발전이 인류 역사 발전의 유일한 척도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시장 경제는 이제 어떤 도덕적 원칙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제 법칙과 도덕 법칙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서 진행되는 법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고도 최고의 법칙은 무한 경쟁이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제가 이 시장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정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무관한 아주 속물적 유물론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립운동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끈을 던져주든 뭘 하든 해서 구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 어떡하냐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겠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껏 인류가 형성해온 가치관에 보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심하게는 헤엄도 못 치면서 왜 물에 들어가서 저런 꼴을 당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인류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왔을 인간관의 이제 인간성의 표준형 또는 평균형이라고 하면 대략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인간관을 갖는 사람들은 이 5번째나 4번째를 표준형으로 보는 거죠. 이걸 과거 사례에 비유해 보자면, 첫 번째 이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으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공동체가 공동체를 유지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 뉴라이트가 집어넣은 이제 시장주의적 인간형은 이익이 안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김구가 우리 역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역사 발전에. 젊은이들 꼬드겨서 폭탄 던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사회 혼란시켰을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독립이 됐느냐. 하다못해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바꾸기라도 했느냐. 실제로 우리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일본에 협력해서 학교 세우고 언론사 만들고 기업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초를 만들어 온 이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논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돈이 최고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광풍을 타고서 상당히 많이 확산했어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우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어떤 정의 또는 가치, 공동체적 도덕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위선으로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독립운동 혐오는 민주화운동 혐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지 시민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자기의 철학의 이념에 꿰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이제 뉴라이트의 독립운동 혐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의, 인류, 도덕률, 인류의 보편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심지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까지 전부 희생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도 단단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뉴라이트 이념에서는 이제 이 독립운동 혐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살던 시절이나 하다못해 70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건 제가 시장주의라고 그랬어요. 시장형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시장형 인간이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앉아있을 때는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극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이런 사람이 되죠. 공감형 인간이 된다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인간이 돼요. 자기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흥정도 하고 갖고 야박하게 굴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이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뭐 아니면 떡볶이 몇 푼이라도 더 팔려고 이렇게 했던 분이 늙어서 전 재산을 뭐 학교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다른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이제 시장형 인간을 표준으로 만드는 일종의 좀 이념적 또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공작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시장형 인간이 되는 경험은 며칠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매일 시장 속에서 살아요. 아니 심지어 시장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최저가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내고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시장의 접속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동체적 가치나 도덕률을 뒤로 돌리게 되고 시장적 가치, 이익 극대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뉴라이트의 기반이 계속
저는 조금씩 예. 확산하고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뉴라이트의 우리 독립운동을 혐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거라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념적 성향이 바로 이제 그 올드라이트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반공주의밖에 없었던 올드라이트의 시장주의를 결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른바 사회 도덕성 회복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혐오해요. 거꾸로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산업화, 경제적 성장, 살만하게 됐다. 독재를 했어도 사람을 사법살인을 했어도 인권을 아무리 유린했어도 그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길이었다면 그거는 역사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라이트의 최종 가치는 부의 극대화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기본을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관의 기본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많을수록 자기들도 근데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같이 살기 힘들죠. 시장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거든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르고 대량 판매자와 소량 판매자가 다르죠. 근데 그걸 일종의 공정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이제 과도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시장만큼 공정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 사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발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든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든가 우리가 부정식품을 시장에서 팔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한 것은 시장이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인간 다음에 최저선을 정해놓고 시장은 그 최저선을 만족시키는 그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또 케인즈주의 이후에 인류가 확인한 이제 사고방식이었어요. 확립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9세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자체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그만 아니냐. 사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먹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 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극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겨서 예컨대 부정식품 먹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장 안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해결해 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사익 추구자들이 다 갖게 되고 그들이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 부조리, 아니면 이제 범죄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영화 논리도 같아요. 사익의 극대화, 손실의 공공화. 이익은 각각 시장 참여자들이 사유하고 만약에 어떤 손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공공이 책임지면 된다는 식의 시장 만능론이거든요. 국가의 역할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국한하면 된다는 것이 이 시장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립운동 혐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이제 독립운동 혐오와 관련해서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두 번째가 이제 올드라이트와 결합한 반공주의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고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계획의 맨 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루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뉴라이트 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접했을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한데 혹시 짚으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뉴라이트 사고는 이른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이를테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건 부도덕한 방식이다.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해가면서 자기가 돈을 번 것이니까 이건 좀
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데 한국 사회는 유독 심해요. 특히 이제 부 축적 과정에서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전 세계의 이른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국유지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일본인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던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른바 이제 이시왕조, 예. 이왕직이라고 불렸던 조선시대 왕족들이 가졌던 토지도 예.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방 뒤에 불과 40-50년 만에 싹 다 사유지가 돼버렸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른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정보의 차별적 전달에 따른 이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돈 버는데 도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논리가 일단 그 논리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늘 이제 엘리트들에게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이 논리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 끌리는 면이 첫 번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검사로서 제가 겪어본 바는 대부분 좀 그런 면들이 예. 많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근데 그분의 이제 언어 발화하는, 말 이야기하는 좀 그 태도라든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뉴라이트와 관련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단어들을 또는 어떤 좀 이념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온 것 같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쉽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적어도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 주겠다. 대통령다운 철학이라든가 대통령다운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붙은 사람들 중에 이런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다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 일각에서는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뭐 친일 성격이 있고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던데요. 그러니까 친일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친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 만능론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반공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927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서 소련공산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결성되던 해예요. 예. 신간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운동하는 쪽에서 좌우 합작 단체였단 말이에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결합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민족적 과제가 더 중요하다. 뭐 좌냐 우냐는 이제 오히려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국내에서조차도, 뭐 국외에 다른 이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같은 국외의 민족 단일당 결성 움직임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맥락을 다 이제 빼버리고 마치 초등학생들이 쟤 나쁜 놈이야 아니야 질문하듯이 공산당 입당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물론 이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압도적이라고 보이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또래 살아왔지만 우리 세대들, 제가 우리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953년에 이제 초등 의무 교육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한, 그러니까 1953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세대 그 대략 보면 1946, 7년생부터 대학 교육이 대중화한 1980년대까지 한 40년간은 인류 역사상 아주 독특한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가 뭐하라 라고 오히려 더 잘난 체 하던 시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훨씬 길어진 세대. 예. 학업.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좀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그 지적 수준이나 교육 정도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세대가 아버지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험만이 최고였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아버지 말 따라야 됐지만 우리 세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잡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알아야죠. 그러면 처음에 다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 한 분만 물고 늘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반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에 시장주의가 이제 결합된 것이 뉴라이트. 다른 분들은 그런 경력이나 관련된 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는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판단을 이상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요건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육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이 지금 10월 1일이고 지난 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 것은 그날이 6.25 전쟁 중에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환을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는 북진 통일이 우리 군의 과제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민족 자주 평화, 그죠? 평화 통일과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자주 통일, 평화 통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정하기 전까지는 북진 통일을 이제 기초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는 이제 좀 역사적 퇴행, 그리고 이제 무모성을 좀 보면 다시 이승만 정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진 통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육사의 뿌리를 신형 무관학교로 삼아야 하고 독립 전쟁의 영웅들을 육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 차원에서 이제 육사 안에다가 이른바 한국 독립 전쟁의 영웅들 훈상을 갖다 놓고 뭐 안중근실이나 홍범도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신형 무관학교 창건일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워낙 이제 70년대와 비교해 보자면 남북한 간의 이제 힘의 격차, 군사력, 경제력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힘의 격차가 현격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 국진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을 통한 통일에 대한 이제 전망 이런 걸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사와 육사와는 무관해야 한다. 육사는 철저하게 6.25 전쟁과 그 직전에 이른바 좀 활동을 통해서 정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데다가 한국군의 뿌리가 주로 이제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들이 더 많고 광복군 출신들 아주 소수였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군의 주요 지휘부로 임명하면서도 육사 교장만은 어떻게든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군 출신으로 하려고 했어요. 육사의 정신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반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국방부 장관 발언이나 정부 공식적인 좀 언급을 보면 육사는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도 전에 했었잖아요. 이완용이 이해가 된다. 나라를 팔아먹는 국방부 장관이 어디 있을까? 힘이 약하다고 해서. 힘이 약해도 송범도처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경시하고, 거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이해하고, 그 일본군의 부하가 돼서 졸병이 돼서
독립군을 그 학살했던, 독립군에게 총을 겨눴던 그런 장군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인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공인데, 달리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홍범단 장관이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지금의 북한 체제를 본다면 저게 공산주의냐라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군이 공산당과 싸우는 군대라면 우리 군의 첫 번째 가는 이제 주적은 중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산당과 싸우는 가장 큰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의 이제 다극화한 세계에서 또 다양화한 세계에서는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항상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좀 비극이에요. 예. 세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게 어떤 합리적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뉴라이트 이데올로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침 비슷한 것들, 최근 들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김포 서울 편입설을 갑자기 편입 공약을 갑자기 내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우리가 87년 지금 현행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에 반드시 헌법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새로 들어간 것이 국가의 국토 균형 발전에 책무를 부여했죠.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당선됐던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 주택 건설 공약을 냈을 때 200만 호면 뭐 1000만 명이 거의 이제 1000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지역들을 이제 서울 가까운 뭐 분당, 판교, 일산, 산번으로 정해놨는데, 분당, 평촌, 산번, 일산으로 정했는데 서울로 편입을 안 했어요. 서울을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987년 이래 지금까지 거의 뭐 이제 35년간 우리 국가의 약속이고 국가의 책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공약을 냈다고요. 왜 그랬을까? 저게 왜 어떤 필요성일까? 갑작스럽게. 저게 예컨대 뉴라이트 사상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계속 얘기했던 지역균형 발전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뭐 굳이 있다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흔드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표심을 서울 이제 인근 지역 사람들의 표를 얻는 대신에 그 다른 지방 도시들 사멸해 가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표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무속인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발언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다 놔두고 결국 다 하려다가 마지막에 홍범도 하나로 이제 줄였느냐. 이쯤 되면 이제 저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지? 예를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육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나 아니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나. 지금 뭐 우리 기자님도 정치 분석 많이 해보시지만 저런 걸로 정치적 이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념에 충실한다고 해서 저것이 무슨 이념적으로 어떤 좀 다른 이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뉴라이트 이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무조건적이거나 무지성적인 추종자들에게는 그래 공산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인터뷰라기보다는 교수님 강의를 쭉 들었는데요.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만 들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싶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도 좀 듣고 싶었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한국인의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을까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앞이 이렇게 쫙 거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까지 듣고 보니까 더 밝아졌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주술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그런 것에 의존해서 통치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그랬을 때 그런 나라들은 말로가 어땠는지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이제 이 정권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실제로 근데 굉장히 그 어떤 발언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발언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저는 그 의심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의심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는데요. 그래도 흉상을 옮기겠죠? 한번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뭐 철거 근데 시작했다는 여기는 뭘 얘기를 듣는 것 한다고 같은데. 했다가도요. 조금 아닌가? 뭐 불리하다. 뭐 그러면 또 흐지부지해요. 의대 정원 문제도 맨 처음에 의사 수 늘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워낙 중요한 문제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야. 3,000명 선까지 발표할 거라고 나왔었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여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이념 그만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흐지부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문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게 대통령 책상이잖아요. 예, 모든 짐은 예. 아니 질문도 그렇고요. 예. 모든 책임도 그렇고요. 예. 어떤 사람들이든 모든 제안 자체가 대통령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어보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느냐면 최종 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었다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결정을 일단 했다가 그걸 최종 결정이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최종 결정 원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이제 저쪽 공직자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늘 갖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철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자아가 좀 비어 있거나 철학이 빈곤할 때, 그럴 때 이제 신비주의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철학이 없고 철학이 부재한 지도자들이 운영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네. 시간이 되는 대로 교수님 모시고 역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예, 역사학자 전홍영 박사님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운계 정치본색에서 이런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